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투자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현재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 또 현재 투자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어서 망설이는 분, 또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요, 번번이 틀리시는 분들, 자,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진우의 투레이더. 어디에 있을지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런 난관들을 파헤치고 문제점들을 찾아보는 여러분들의 투자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이었었죠. 이제 미국 쪽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표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 일단 1분기 경제 성장, 물론 우리도 좋았습니다만 네. 미국도 굉장히 좋게 나왔네요. 예. 최근 들어서 뭐 기업들은 실적 또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1분기 GDP가 막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다 지표들은 뭐 헤드라인 상으로는 다들 깜짝 실적, 뭐 깜짝 반등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생각은 가지실 거예요. 중국 GDP 좋던데 왜 중국 증시 못 가지? 우리 한국은 뭐 1.6%나 성장률이 나왔다는데 그때 이후로 3,200 안착은커녕 지금 이거 잘못하면은 흔들리죠. 예 네. 기술적으로 뭐 쌍봉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뭐 그런 상황인데 미국도 1분기 6.4%가 나왔습니다. 네. GDP 성장률입니다. 네, GDP 성장률인데 연율 기준 우리가 미국은 이제 또 따져줘야 되죠. 맞습니다. 네.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 지표를 갖다가 가끔씩 뉴스에서 접하시다 보면은 연율로 환산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네. 우리가 하다못해 전월 대비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했을 때는 예를 들었으면 작년보다 지금 몇 퍼센트 더 늘거나 줄었다 느낌이 확 오잖아요. 아니면 직전 분기 대비 직전 늘었다. 분기 대비 늘었다. 하는데 예. 꼭 이게 연율로 얘기합니다. 네. 오죽하면 작년에 저기 뭡니까 33.4%로 성장률이 나왔다 해가 미국이 그러면 이게 뭐냐 했는데 그것도 연율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별 뭐 분기별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통계치를 갖다가 하는데 그러면 이 추세로 1년 가면 얼마일까? 이게 이제 연율 환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4분기마다 이렇게 성장률을 발표하는데 전분기에 비해서 1% 늘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는 1.01이잖아요. 네. 1%니까. 그러면 1.01을 4승하는 겁니다. 4제곱. 그 페이스로 또 1% 늘고 1% 늘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다면은 1.01을 4승하면은 4제곱 하면은 1.0406. 이게 결국 4.06% 연간으로는 연율로 4.06% 이렇게 됩니다 하는 그런 네. 차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네,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우리가 이제 1.6% 나온 거는 직전 분기 대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은 연율 6.4.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설명은 요 딱 1분기만큼으로 성장을 하면 올해 6.4가 나온다. 맞습니다. 예, 요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 딱 좋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6.4라고 해서 놀랄 게 아닙니다. 놀랄 건 미리 아니다.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요 성장세면은 6.4가 되겠네로 할 정도로 예. 그래도 잘 나온 거죠. 예. 그래도 예. 그래도 잘 나왔다고 합니다만 이제 그러나 이제 또 전년 대비로 따졌을 때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 뭐 그러면 훨씬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네. 정도의 생각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지표는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한 가지 이렇게 보면은 이른바 제조업 쪽 네. 그걸 통해서 나오는 상품의 소비 이런 쪽은 확실히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서비스도 조금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제조업 대비 좀 처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그 얘기합니다. 뭐 백신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정말 경제를 생각한다면은 경제와 방역 두 가지를 갖다가 잘 저울질하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네. 이제는 좀 방역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렇게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진정 이렇게 좀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 조금은 과격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네. 뭐 감기든 뭐든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같이 안고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정책 차원에서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백신의 기대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백신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들은 다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소비는 나아지겠지 뭐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요. 실은 예. 고용 지표도 괜찮았죠. 네. 예. 그래서 고용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신규 실업수당 네. 매주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들 건수를 발표하는데 이제 4월 29일 날 어제죠. 네. 발표되기를 55만 3천 건 해서 뭐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봐야 코로나 이전 대비 지금 이 절대 수치는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입니다만 이것도 잘 보실 거는 지표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전주 대비 이제 13,000건이 감소해서 좋아졌다. 그리고 3주 연속 감소세다.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그 일주일 전의 수치가 네. 애초에 발표됐던 게 55만 건에서 또 56만 6천 건으로 16,000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주가 16,000건 늘었고 이번에는 13,000건 늘었으면은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입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고만고만하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런 거예요. 어제 하루는 또 이제 미국 증시가 바짝 올랐습니다만 오늘 밤이 그거 하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3,200포인트 올랐었다고 이제 3,200 안착입니다라고 했던 게 불과 이틀 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이렇게 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또 우리 국내 증시 관련해서는 힘든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또 이 와중에 또 주말 보내고 나면은 또 공매도가 시작하는 5월이 시작되고요. 네. 그런 국면을 맞아가지고 지표 좋다 이꼬르 증시의 추가 상승 그렇게 공식화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공매도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또 우리가 네. 해보도록 하고요. 미국 네. 얘기 좀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왜 1분기 이제 GDP 생산율, 고용 이런 지표들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는 하냐.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돈 푼 거 걷어들이는 배감기, 테이퍼링도 네. 있고 또 나아가서 또 금리 이제 기준금리 인상도 있고 하는데 오늘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뭐 뻔한 어떤 루트가 아니라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FOMC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거를 보고 다수의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 무슨 생각을 가졌냐? 제롬 파월은 끝까지 외면할지 모른다. 금리 인상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막 너무 좋게 나오고 고용도 막 나오고 막 회복되는 거를 알면서도 네. 아, 지금 인플레는 이거 가짜야. 좀 이따 떨어질 거야. 고용도 막 좋아져도 아직 부족해. 네. 더 필요해. 네. 경제 좋아져도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본인이 2023년까지는 아무 짓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약속을 지킬 것만 같다. 어. 그렇다면 그새 버블은 어마어마하게 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좀 읽어냈다라고도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왜냐면 원래 원리 원칙대로 하면 물가 상승률 나오면은 또 경고도 하고요. 네. 수개월 내에 테이퍼링도 하겠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시장을 달래는 게 정석인데 지금은 그냥 안 보고 싶은 느낌?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아예 그쪽을? 우리 정천실 앵커께서는 예전에 뭐 몇 권 써내신 책에서도 이렇게 그 성향이 드러났지만 국내에 이 몇 안 되는 음모론자 중에 또 상당히 앞서가는 분이죠. 네. 제가 보기에도 어떤 꼭 표면에 드러나는 그리고 뉴스의 헤드라인에서나 잡아내는 그 이상 내지는 그 이면을 늘 들여다보시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네. 페드 워처들이 상당히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말을 아끼는 부분이에요. 네. 공개적인 리포트나 어떤 뭐 방송 같은 데서는 내가 연준을 갖다 계속 워치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네. 결국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은 테이퍼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수순은 금리 인상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그들 가운데에도 아마 내심으로는 지금 정철진 앵커께서 제기한 그런 의심을 다들 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금리 못 올릴 것 같아요. 과거에 금융위기 이전에도 그랬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저 뭡니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그때 금리를 갖다가 뭐 FOMC 때마다 따박따박 막 25bp씩 막 올리고 하는데도 국채 수익률 안 따라갔잖아요. 네. 시장 금리 안 올라가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정책금리, 기준금리라는 걸 가지고 경기도 살리고 무슨 뭐 금융시장의 안정도 도모하고 이거는 이제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든 것도 연준이 파악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게 된다면 그걸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 그리고 경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장기금리 쪽은 어떻게 하든 무슨 뭐 테이퍼링 이제 테이퍼링 정도는 우리 모두에게 일반화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테이퍼링이 뭐예요라는 질문이 이런저런 유튜브 방송 중간중간에 또 질문을 올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양적 완화 매달 1200억씩 1200억 달러에 달하는 그렇게 국채와 모기 채권을 사는 것을 줄여나가는 거. 이게 우리말이 적당한 게 없어서 테이퍼링 하는데 네. 그걸 하게 되면은 결국은 장기금리는 올라가게 될 거고 그렇게 해야 모기지 금리도 오르면서 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과열도 막을 수 있고 아니면 그런 식이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이들도 기준금리를 갖다가 어떻게 움직여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다가 지금 뭐 연율로 경제 성장률 6.5% 같으면은 우리 옛날에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바로는 여기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율 더한 네. 그 정도 해서 하다못해 7, 8% 지금 금리 시대를 살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제로금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10여 년째 살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제가 의문이 되고 많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인플레가 4월도 나오고 5월도 나왔다면 네. 원래대로 방침이라면 원론은요. 예. 연준 의장이 인플레 높아졌으니까 네. 위험한 것 같으니까 예. 뭐 테이퍼링을 뭐 대비하자라든가 뭐 이런 좀 경고의 목소리도 해주고 이제 이랬잖아요. 네. 시장에 소통해가지고 네. 반응도 하고 뭐 그러야지 이제 그게 합리적인 건데 네. 지금까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해온 모습들을 좀 보면 막 인플레가 나와요. 네. 나왔어. 그래도 아니야. 또 외면하는 거죠.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인 거야. 본인도 모르잖아요. 왜냐면 가을 겨울은 누구도 안 가봤으니까. 안 가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시장에서 첫 번째 그렇게 계속 외면하면 시장에서 이런 반응 나오겠죠. 연준은 이제 우리 편이다. 끝까지 끌고 가자라는 반응도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베팅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네. 이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이거 봐라. 연준이 왜 자꾸 저런 짓을 하지? 시장은 이미 뜨거워서 달가지고 있고 막 곡물가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하는데 예. 그래서 아무리 연준이 그래봤자 혹은 더 큰 역효과로 나는 그럼 미리 팔란다. 오히려 크러쉬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연준이 연준답게 행동 안 하니까. 두 가지 중에서 우리 소장님 어느 쪽에 더 이게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예. 글쎄요. 지금 그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 하면은 이 짧은 시간에 이제 좀 한계를 제가 느끼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불과 이틀 사이에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은 코스피가 3,200을 넘어서 이제 3,300, 3,400 소리가 막 나왔던 게 이틀 전이었고 네. 1,110원이라는 우리 서울에서의 달러원 환율이 깨지니까 다시 또 1,100 밑이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이틀 전인데 네. 딱 이틀 만에 3,200이라는 게 단단한 게 아니네 하는 걸 확인했고 환율이 지금 다시 또 1,114원 뭐 이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유로 달러도 그리고 뭐 모든 통화들에 대해서 차트를 쭉 한번 보자면은 이머징 통화 뭐 선진국 통화 할 것 없이 이게 지금 4월 접어들어서 가파르게 이어지던 달러 약세 흐름이 싹 돌고 있는 게 최근 이틀의 움직임이에요.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네. 그 이유는 아마 사후적으로 조금 이제 살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달러 약세가 이제 본격화되나 보다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는 무렵에 달러가 강으로 돌기 시작하고 지수는 더 높아질 거예요라고 이제 전망이 더 늘어나는 시점에 지수는 이틀 연속 확 밀린단 말입니다. 네. 밤사이 뉴욕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오늘 밤 그렇다고 또 오른다는 보장은 없는 그런 흐름인데 이렇게도 한번 보시죠. 조금 입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구리 값이 톤당 10,000불을 넘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또 원자재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핫한 이슈예요. 전 넘을 거 무조건 넘죠. 무조건 넘는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구리만 오르겠느냐? 음. 모든 원자재가 다 같이 오를 겁니다. 그렇죠. 요새 곡물 가격들도 많이 올라요. 네. 거기에는 늘 뒤따르는 무슨 뭡니까?
생산 지역에서의 가뭄, 네. 뭐 이상 기후 이런 얘기들이 늘 뒤따르긴 하는데 지금은 쉬지만 이미 레벨 업에 되고 업에 돼 쉬는 있어요. 거니까 많이 네, 오른 겁니다. 예. 여기서 더 오르면 어떻게 되나? 진짜 인플레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연준 입장에서도 불안해요. 네. 불안하고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실제 펀더멘탈 이상으로 원자재 가격의 강세 쪽으로 또 요즘 슈퍼사이클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또 뭐다? 시장 내 투기 세력들은 원자재 강세 쪽, 달러 약세 쪽으로 지금 막 몰아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좀 제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계속 간다면은 인플레는 진짜 가속화됩니다. 네. 그러기 그러면 제롬 파월이 무시해도 오는 거죠. 무시해도 네. 오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레벨에서의 더 이상의 달러 약세 그리고 원자재 시장 유가를 비롯한 뭐 구리값이든 이것이 더 올라가서는 안 되는 시점인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봐서는 시장 내에서도 정말 큰 손들 연준이든 재무부든 저쪽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전화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짜 선수- 메이저. 진짜 메이저들 네. 네. 뭐 스마트머니라고도 하는 음. 그쪽 애들은 지금 돌아서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목돈 연구소 와서 이렇게 일주일을 통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마치 무슨 이렇게 높은 데서 관망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매일 출연한다면은 저도 왔다 갔다 횡설수설할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하다못해 일주일 흐름을 보고 나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가 강으로 다시 약세를 갖다가 접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원자재에 대해서도 롱배팅했던 진짜 큰 손들은 한번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조금 시킬 수도 있다는 거고 기자회견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이 했던 말 중에 네. 자산시장의 금융시장의 안정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버블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프로스라고 있어요. FROTH. 네. 이게 무슨 우리말로 포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 카푸치노 위에 약간 그 작은 거품이 있죠. 네. 네. 그런 정도. 그래서 시장에 이 정도의 프로스는 있다 하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주식시장이든 뭐든 자산시장이 여기서 더 뜨거워지면은 원자재 시장이든 뭐든 더 뜨거워지면 우리도 우리 약속 잘못하면 못 지킬 상황이 네. 올 수 있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제동을 걸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너무 정말 버블론이 이렇게 확산될 정도의 시장 흐름은 연준도 원치 않는다는 것 같다가 은연중 내비쳤던 이번 FMC였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결론을 이게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원자재 가격을 그냥 매일 워치하는 수밖에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투자자 네. 여러분들도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은 이거 가짜고 안 온다. 잠깐 올랐다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미국도 모르는 일이고요. 모르는 일이고. 예, 원유 가격이 만약에 정말 진짜 가뭄이 와서 곡물가가 더 오른다. 그러면 인플레가 오고 이제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본인이 스스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원유 요 정도야. 또 곡물가도 매일 다 나오잖아요. 그래요. 체크 이렇게 또 하시고 원달러도 보시고 이래서 스스로가 이제 정립해 가는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저도 믿고 싶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끝까지 해준다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틀리면 어떡하나.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래서, 뭐 목돈 연구소를 갖다 이렇게 기다려서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투자에 많은 이 상당히 이렇게 발을 깊이 들여놓으신 우리 분들일 텐데 네. 그분들이라면 제 짐작에 여기저기 많은 어떤 또 뭐 보시겠죠. 유튜브가 네, 됐든 보실 건데 네. 저는 권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한쪽만 보지 마세요. 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정보를 접하시고 컨텐츠를 꾸준히 읽어오신 분들은 이 사람은 강세론자, 이 사람은 약세론자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양쪽 다를 갖다가 이렇게 이 예의주시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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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네. 딴 거 없습니다. 강세론자가 시장을 잘 봐서가 아니고요. 강세론자가 맞는 시기가 있는 거죠. 네. 작년 3월 이후 금년 초같이. 네. 그때는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맞아요. 네. 그 사람은 또 늘 어지간하면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또 약세론자들은 어지간하면 뭔가 이렇게 삐딱하게 찝찝한 부분을 자꾸 지적해요. 늘 틀려오다가 그 사람이 또 맞으면 야, 이 사람이 시장 잘 봤다가 아니고 그 사람의
주장이 맞는 또 시기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양쪽을 다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고비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네. 예. 이렇게 미국을 정리하면서 바로 우리나라로 오면 공매도입니다. 이 공매도. 고비에 참 또 신기하게 네. 이제 5월 3일 14개월 만에 공매도가 시작됩니다. 네. 영향은 있겠죠? 있겠죠. 네. 자, 뭐 어쨌거나 350개 종목으로 압축됐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함부로 장난칠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네. 대형주들이니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어설프게 공매도 치다가는 괜찮은 주식들 같으면은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의 게임스탑이 이제 우리도 버티고 있더라고요. 개인 카페에서도. 그렇죠. 네. 이게 모든 종목에 대해서 열어줬다. 그렇다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벌어들일 만한 종목들 널려 있죠. 네. 즉 실적이 바탕되지 않고 즉 펀더멘털은 형편없는데 무슨 테마나 어떤 트렌드에 편성해서 턱없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것들은 공매도 세력들한테 그것도 잔잔한 종목들 같으면은 그 공매도 세력의 완력에 당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은 큰 종목들에 대해서 했고 제도적으로도 어느 정도 강화했다는 것이죠. 네. 강화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조심하셔야 되느냐? 여기서보다는 유튜브에서 조금만 더 공매도 관련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보시다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나 종목들, 업종까지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정책이란 것이 이게 벌써 한 두 번인가 애초에 공매도 금지를 갖다가 해제하기로 했던 걸 한 두 번 정도 두 번 연장했던 연장한 겁니다. 겁니다. 네. 최근에 연장했던 이유는 하필이면 또 보궐선거 앞두고 재보궐과 있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뭐 청원까지 올라오고 하는 상황에 그러다 보니 하필이면 이제 5월을 맞이하고 이제 다시 공매도가 열리는데 그 5월이 또 아주 중요한 5월이 됐단 중요한 말입니다. 5월이 되었단 네.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네. 신기하게도 네. 그러면서 또 시장에서는 예전부터 속설이죠. Sell in May 5월 달에는 팔고 and go away 도망가라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그거 딴 거 있습니까? 이른바 시장에서의 그 막연한 어떤 그거죠. 산타 랠리. 그래서 연말에 보면은 11월, 12월 달에 보면은 산타 랠리라는 이런 표현들과 더불어서 일단 사들고 한번 가봅니다. 네. 또 뭐 제뉴얼 이펙트. 1월 달에는 주식이 올라. 또 해가 바뀌면서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또 새 마음으로 뭔가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한 2개 분기 가까운 상승 랠리가 이어지기 마련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정도를 지나면서 이제 실적들을 확인하게 되고 네. 이러다 보면 이제 5월쯤에는 어떤 상황이 된다? 조금 차익 실현하고 싶은 데는 차익 실현하고 네. 내가 이 종목은 발을 잘못 담궜구나 싶은 데는 손절을 하는 그런 것들이 몰리다 보니 통상 5월에는 팔아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미루다 보니까 하필이면 5월에 시작합니다. 공매도가. 네. 안 그래도 시장이 취약한 시점에. 네. 그리고 레벨로 보나 뭐로 보나 기술적 지표로 보나 이제 좀 과한 거 아니야? 라고 다들 생각할 무렵에 이제 공매도 제의가 이어지니까 또 이러다 혹시 장 빠지면은 또 공매도 때문이야라고 이제 또 덤태기 쓸까. 그렇죠. 그러니 정책이란 거는 하기로 했으면 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미루고 할 게 아니라. 네. 정리해보면 영향은 있을 것 같다. 영향은 있겠지만 어쨌든 영향은 있을 것 같다. 제도 개편을 했다. 네. 그리고 적어도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개인들에게도 이번에는 어느 정도 공매도가 열렸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걸로 한번 수익을 내볼까? 글쎄요. 우리 개인들에게는 그건 하지 마라. 예, 개인들에게는 그래도 네. 좋은 기업을 골라서 네. 장기적으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 진입 안 하신 분들에게는 뭐 이런 조언 누구 하시더라고. 2주를 한번 쉬어보자. 2주를. 네, 5월 3일과 9주 그 다음 주 한번 2주를 그 안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런 건 어때요? 차라리. 저도 네.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죠. 공매도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공매도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공매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훅 불면 흔들거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나 펀더멘털리 조금 크리티컬한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또 차익 실현해서 포트 교체를 하실 분들도 한 2주간은 뛰면서 못 만들기. 못 만들게. 네, 딱 하고 2주 후에 운기조식 하셔서
내공을 키운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앞서서 원자재 랩 시간에 내드렸던 퀴즈 있었죠? 정답은 목화였습니다.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뒤 선곡표 확인하세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밤 보내세요. 정철진의 목돈연구소.